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전셋집을 새로 구했는데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세와 관련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또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의 김규정 소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 기간이 이제 내년 1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 홍 부총리는 이 집에 보증금 6억 3천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같은 보증금으로 같은 조건의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조건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작년 1월이죠. 1월에 6억 3천에 계약을 했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이제 같은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8억 3천에서 9억 정도 하거든요. 예. 최근에는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호가 네. 입장에서.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고요. 면적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뭐 지역을 좀 옮기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수장인데 자칫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게요. 것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값의 이 급격한 상승, 뭐 임대차 보호법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현재까지는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네네. 각자 의견들을 좀 한 분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 교수님. 홍남기 부총리가 뭐 전세 난민이 됐다는 거에서 출발해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뭐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감사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정책을 잡은 사람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걸 뭐 더 중요한 건 서스럼 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전세값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 이걸 아주 당연하게 하면서 맨 마지막 표현은 또 이랬습니다. 안타깝다. 이건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좀 제가 볼 때는 발언의 어떤 수위가 내용 예. 자체가 남을 쳐다보듯이 국민을 대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외국인 뭐 동남아 사람 얘기하듯이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이건 뭐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발언 중에 이제 뭐 2개월 정도 뭐 내년 2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은 더듬어 보니까 이분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989년도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고 나서요. 10월 그 다음에 1990년도 10월에 그 일기 신도시 분양을 했습니다. 동시 분양을, 일산 분양을. 네. 그 전에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됐어요. 또 심리적으로 이제 또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맞물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 분석원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좀 요즘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발동시킨다고 가정을 할 때 혹시 지금 전세 가격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인지 일부 카페 담합이나 가격 왜곡 세력, 공인중개사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이 왜곡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시고 2월 이후에나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 왜 2월이라는 표현을 꼭 집어서 했을까 해보니까 그 두 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 분석원이 출동되면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가격의 어떤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허위 신고 같은 것들도 막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허위 신고가 뭐냐면 거래를 신고하고 나서 60일 동안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어요. 신고가가. 해지가 돼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건지 명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2월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1989년, 90년 동시 분양 내년에 이제 3기 신도시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표현한 것 같은데요. 둘 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지금 소장님, 전세값 상승률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흐름을 본다면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7주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주택 거래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는 늘어난 상황인데 네.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좀 겹친 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들 기간이 말소된 이후에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요인이 있었고 지금 임대차 3법 새 임차법 시행된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쓰는 게 유리하겠죠. 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계약했던 전세 물건들 시장에 계속 회전돼서 나오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 변경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또 동시에 쓰여지면서 최근에 물건 부족이 좀 극심해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김 소장님, 임대차 보호법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요인들 가운데 임대차 보호법이 더 좀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7주 연속 상승이라는 얘기는 단기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누적대로 누적된 상황에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왜곡이 심하게 되는데요. 부총리 예만 들자도 이게 현실이거든요. 부총리야 사실 능력이 있으니까 뭐 다주택 프레임 때문에 의왕 집을 팔았고 지금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사실 사면 경제 수장이 전세집에 쫓겨나서 새롭게 또 집을 산다는 것도 모양새가 우스우니까 사실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꼭 전세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또 내어줄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걸 모니터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네. 개정을 하거나 손질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세 수요가 늘어날 그 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3기 신도시 사전 분양만 하더라도 사전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또 전세를 살면서 기다려야 되고 최근에 매매 거래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내가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집을 사고 싶지 지금 같은 분위기라든지 좀 안정되거나 또 이게 좀 조정이 받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 전세 살면서 또 관방을 하고 싶은 게 다수의 실수요자 마음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려면 두 가지거든요. 새 아파트들 공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려면 뭐 정부에서 계획하는 공급 물량들은 5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최근에 정부 규제를 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들 전세 끼고 갭 투자들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추가로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언밸런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임대차 3법까지 되면서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 만한 이유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부작용과 여러 가지 현실이 맞물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세 자, 가지가 이게 분명 문제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장점이 취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세입자 했을 텐데. 입장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우리가 계약갱신권이 제일 크죠. 전월세 상한제는 뭐 5% 선이고 또 시세와 어떤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제일 큰데 아까 말씀의 연결해 보면은 지금 저 조항 때문에 지금 전세난이 지금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년 전세 계약을 예측을 할 때 주인 입장에서 소유주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사는 게 지금 월세보다 자금 측면에서 자본 환원율을 계산하면 유리합니다. 전세금 뭐 2억에 뭐 월세 얼마를 사는 것보다 3억을 대출받는 금리의 이율이 더 저렴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왜 저금리 상황인 겁니다. 예. 첫 번째니까 저금리 상황이 전세 수요를 더 늘리게 하는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임대차 3법은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으면 손해가 오죠. 월세가 유리하다 보니까
월세로 물량이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전세 매물은 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느니까 지금처럼 전세난이 일시적으로 과도기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1989년도에는 저금리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란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예전처럼 뭐 자살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충분히 저금리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4년 동안 청약할 수가 있어요. 계속. 예. 기다리면서 되고 나면은 그때는 월세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본인들이 네. 돈 계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떤 뭐 좀 균형적 그런 시기가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뒤면 도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핵심이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받쳐주는 밀집돼 있는 지역들은 집값에 준해서 전세 월세 가격 임차료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상황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사실 물량 회전이 좀 어렵게 만드는 전세 물건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제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겹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이제 말소 제도 같은 것도 발표가 됐고 지금 방금 말씀 나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분명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제도긴 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난이 수요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리고 일부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 나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4년 동안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하고 예, 예. 또 전월세 상한제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종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물건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주거를 하려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들이 다 임차인 보호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쓰여지면서 사실은 물량 공급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이제 기본 여건 하에서 해결책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해결을 하려면 전세 월세 수요에 맞춰서 전세 물건 공급을 하면 네. 쉽죠.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저희가 전세 물건을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해결 방안이 사실상 딱히 없는 구조라고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네요. 예. 이게 사실 전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매매 시장과 다르게 전세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저는 맞지 않는 옷을 좀 입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시장을 좀 분리를 해서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세 시장을 건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니까 일단 예. 좀 차지하고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한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월세 5%. 상한제. 5%로 제한을 해버렸는데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도 과도한 상승을 반대하는 거지 안 올려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집주인들도 2년이 짧아. 좋아. 4년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그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5% 거의 안 올리는 수준에서 맞춰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텝이 좀 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민 주거 안정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기존에 계약갱신이 되신 분들이야 2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겠지만 지금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또 부총리처럼 갱신될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거주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 사실 나가보면 아파트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들은 전세 물량이 거의 없고요. 1000세대 아파트에 뭐 1개, 2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가격도 홍남기 부총리 예를 들자면 6억 3천에서 작년 1월에 6억 3천에서 지금 9억 거의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쉽지 않고요. 최근에 현장에 나가보면 전세집이 없으니까 매매로 그냥 집을 사버리자. 대출받아서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분들이 네. 많아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정부의 발행과는 달리 오히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을 떠받쳐주면서
신고가 행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네. 지금 여러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뭐 도입 시기라든지 지금 네네. 현재 꼬여 있는 이런 수급 불균형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제도 취지와 목표가 좀 상이하다는 것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지목해 주셨는데 어쨌든 꼬인 실타래가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 한 교수님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홍 부총리가 내년 2월 이후에나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 발언 내용의 자체의 평가를 말고요. 정말 우리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홍 부총리의 전망처럼 내년 2월 이후에는 전세 시장이 지금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안정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어떤 의견이신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지금 보도에는 뭐 집이 나오자마자 안 보고 계약을 해. 이건 좀 과도한 보도고요. 다 봅니다. 다 보고. 그리고 실제 매물이 제가 9월 15일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해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질 않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팩트인데요. 제가 그저께 밤에 좀 한 2시간 동안 서칭을 했는데요. 매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름에서 일주일 단위로 제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해본 결과 전세 매물은 줄질 않습니다. 줄질 않고 도리어 느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팩트를 좀 더 체크하면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뭐 연립, 빌라, 다세대, 뭐 빌라도 요즘 뭐 고급으로 짓는 게 많잖아요, 강남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하면 35,000 세대 물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의아하네요. 팩트들을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냐면 심리적으로 실제 있는 팩트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젊은 세대들이 뭐냐면 그냥 사람답게 살지 않을 거면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어렵게 사느니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지 차라리 갈 때는 좋은 집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에 대한 희소성이 워낙 뛰어나게 된 거예요. 뭐 국민주택 규모나 아파트들은 지금 집이 모자라죠, 사실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 밑에 25평, 뭐 20평, 18평 내려가면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을 조금만 벗어나면 물건이 많이 있어요. 은평구만 와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지금 기사 나오는 것들 보면 신고가가 다 어떤 지역이에요? 다 뭐 10억, 11억, 12억 다 고가 주택 지역이에요. 저 서울 주택 중에 20, 30% 해당하는 것만 조명을 하니까 이게 전체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은평 경우는 3, 4억짜리 많아요. 또 강북구에 가도 3, 4억짜리 아파트가 실제로 있습니다. 전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조명이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체크할 때 가치 가중 평균이 아니라 동일 가중 평균을 하면은 이게 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게 좀 보도가 좀 완화가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도의 어떤 행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전세 매물이 버티지 못하고 내년에 되면 또 매매 어떤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매물들이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라도 나서 유지를 가야 돼요. 이런 어떤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로 예측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와 제도, 거래 분석원 제도, 그 예전의 사례 세 가지 어떤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봐도 명료하게 말은 안 했지만 2, 3월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는 좀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전세 매물이 줄어든 건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라고 다만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매물과 그 일치가 되지 않는 경향이라는 맞습니다. 미스매치. 부분을 지적해 주셨. 글쎄요, 이거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반론하시면 의견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실제로 기존 계약됐던 물건들이 회전되고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뭐 공급량도 정해져 있고 수요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정부의 의견처럼 실제로 이 수급상의 총량이 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신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까도 뭐 잠깐 지적들 하셨지만 기존 계약자들이 연장을 할 수 있고 가격 상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신 신규 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매물 찾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새로 나오는 전세 계약이 가능한 물건들은 사실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의 주거 안정이나 가격 제어, 전세 임차료 가격 제어 효과가 기존 계약자한테는 극대화돼서 발현될 수 있겠지만 네네. 신규 계약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거나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업무지구 직장 출근이 가능한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대출이라던가 재건축 또 뭐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던가 다양한 규제들이 몰려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또 구매자들이 실입주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들을 지금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제 전세 물건으로 출시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아파트 상품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이제 주거 선호도나 인프라 이제 충족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상황이 좀 덜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뭐 비선호 지역, 심지어 이제 지방 대표 도심들까지 전월세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값이 뚜렷한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가 따라 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수급 조절에 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닐 텐데 너무 이제 이 주거 안정이나 세입자들 보호를 위한 이런 제도들을 빨리 구현해야 된다라는 데 조금 서두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 이런 이 임대차 3법들이 그동안 뭐 내용만 조금씩 달랐지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면서 필요한 제도다라고 다들 이제 공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네네.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시장 안정이나 세입자들의 이제 주거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또 여건상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두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보통 전월세 성수기가 이제 보통 국내에서는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연말 연초에 미리 찾으시기 때문에 그때가 대표적인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더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세제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내년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쯤엔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처럼 수급 상황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 그렇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좀 금방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김 소장님. 저는 소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교수님 의견에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숫자 통계하고 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뭐 35,000호 정도 물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우리가 살만한 아파트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들, 내가 지금 거주하는 공간보다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내려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들, 주택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요. 최근에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은평구 이런 쪽에 가면 3억짜리 물건도 많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남이나 마용선 기준에서는 뭐 10억, 13억씩 하니까 야 3억짜리면 뭐 괜찮지 않냐라고 하지만 또 그 지역에서는 이어가던 전세 가격이 3억으로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기는 힘들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힘들어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정부 관계자들은 저는 통계나 이런 숫자만 보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각 역지사지에서 세입자, 부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값 쉽게 안 잡힐 것 같고 예. 전세 문제가 쉽지 예.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통계가 문제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2월에 안정이 됐냐라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해주셨지만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다르거든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세 시장은 반대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임대인들을 규제할수록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세 시장이 전세 가격이 언제 안정이 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안정이 됐지 그 외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전세 가격이 안정된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물량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전세 수요를 강제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될수록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늘리려면 새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물량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현재 정책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내년 2월이 되더라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 교수님이 혹시 재반박하실 의견 있으시면 네, 저 두 말씀해 분의 주십시오. 어떤 말씀의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세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드린 팩트는 미시적으로 이 전세 시장에서 유동적인 매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저량으로 볼 때 지금 1,000개 정도가 늘었어요. 사실 전세가. 왜 늘었나 제가 정확히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면 개포동 레미안 모모가 지금 한 2,200세대가 입주해요. 네. 입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세 매물이 한 1,000개, 1,50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그동안 9월 10일 정도의 아파트가 한 8,500개에서 600개 수준이 있었고 그것이 유지되어 오다가 조금 줄었어요. 9월 말에 조금 줄다, 추석 전에 줄다가 9월 말부터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500개 나오니까 8,500개에서 지금 9,000대로 넘어갔어요. 매물이 늘었다는 거죠, 제 표현이. 그래서 그냥 액면으로 뭐 지금 전세 매물이 늘었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드린 예. 말씀 미시적으로 현재 시장에 유동적 매물이 일시적으로 지금 대단지가 입주하는 바람에 1,000개, 1,500개 매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시할 건 그거죠. 유동적으로 이것이 지금 지금 10월 13일이니까 한 달 반이 됐는데 우리가 허위 매물 신고제 하면서 매물이 확 줄었잖아요. 예. 그때 매물이 9,000건에서 8,000건 사이였거든요. 그 매물이 지금까지 한 달 반인데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뭐 제가 드린 말씀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네. 팩트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가격적으로는 일부 이제 거래가 가능한 또 신규 입주라던가 또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전세가 나오게 되면 아까 이제 소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전셋값을 올리는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입주가 또 반갑기도 하면서 신고가 사례들로 기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 가격을 그럴 끌어올리는 수 주도주 있겠네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전세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단지들이 가격을 높여놓으면 상품성이나 인프라 때문에 가격이 좀 너무 과도하다 싶은 곳까지 좀 키 맞추기로 전세 가격마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서도 신고가 계약 사례들 종전에 이제 평형대별 적정 가격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전세 가격보다 높은 케이스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주거를 희망하지만 전세 가격이 거의 절반이나 한 60-70% 수준인 경기나 인천으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사 가시는 케이스들도 최근에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나마 좀 여력이 되시거나 뭐 대출이나 소득 요건들이 좀 되시는 분들은 뭐 소위 영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세 찾기에 좀 지치다 보니까 뭐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격도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요. 다시 내 집 마련이나 주택 구매 쪽으로 좀 돌아봐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다시 하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매매와 전세 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주택 필요 수요 실수요자들이다 보니까 전세 시장 불안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시 주택 구매나 이런 심리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우려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아까 신고가 사례 같은 게 또 이제 보도가 되면 그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 또 거기에 또 그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잖아요. 예, 예. 참 분위기에 참 잘 휩쓸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뭐 한 교수님 가끔 말씀하시지만 보도가 너무 왜곡됐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다거나 아니, 그런 네, 맞습니다. 부분들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신고가 원인으로 나온 볼 수 예, 있다. 맞습니다. 신고가 나온 거를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요. 오늘 신고가인데 오늘 보도가 나와요. 그거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도 팩트 체크해가지고 해드렸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신고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거래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네네. 홍남기 장관이 스스로 자처한 건데 거래 분석원이 있었더라면 허위 신고가 없다라고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아, 예. 제가 왜 하냐면 몇몇 아파트 신규 입주 단지들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직접 통화하고 한 내용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없는 사실을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부동산의 한 편을 제가 그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주인분들이 카페에서 누가 몇 억 올렸다고 4억, 불과 2주 전에 4억인데 5억으로 올렸다고 신고했다고 어느 한 사람이 올리면 주인들이 다 전화가 옵니다. 공인중개사에. 5억에 카페에 떴어. 나도 5억 될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예 안 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밖에 노력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 같이 5억이에요. 순간적으로. 맞죠? 호가가 올라간다. 이런 행위가 지금 신규 단지에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고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의 과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높아져야 매매를 털 수가 있어요. 환경이 이게 커넥팅이 있어요.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시세 형성이나 신고가 형성되는 어떤 패턴이나 알고리즘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우리 조금들은 다 아십니다. 전문가들은 다 알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거래 분석원이라는 것이 예전에 등장을 했다라면 홍남기 장관이 왜 자초했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등장을 해서 허위 신고에 대해서 60일 동안 시간에 떠 있는 그 신고가 그게 만약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안 줍니다. 보도사에서 해지됐다고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팩트예요. 이것은 기득권이나 투기 세력의 일부 세력들이 그 언론사 담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믿다가 예를 들어서 매매 수요와 그 매도자와 매수인의 어떤 갭이 이제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는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100만 호가 물량이 나오는데 노태우 정권 때 100만 호 나올 때는 인구가 30만씩 늘었어요. 지금 인구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길게 보셔야지 지금 뭐 한없이 이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시고 또 양도세 보유세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매를 안 하면 팔 타임이 아닌 거예요. 팔 타임이 거의 없어요. 내년 6월이면 지금 7개월 남았거든요. 양도세 중과 다 대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서울시에만 지금 임대사업자 매물이 14만 채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소화할 거예요? 소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금은 최고가로 가격을 올려놓고 그 투자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타임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들과 6월, 7월에 패닉 바잉으로 한번 몰아붙였었고 지금 가라앉았고 매매 가격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전세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 또 매매 가격을 매도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의 생각은 또 시청자분들이 네네.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 제 생각만 너무 믿지 마시고 또 네네. 두 생각 또 같이 들으셔가지고 두 개를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전세에서 매매 이야기까지 예. 나왔는데요. 일단 뭐 단합 행위에는 이번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좀 차지하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교수님이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시세가 많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 유동적인 시세 상황에서 저는 전세 가격 급등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결국 떠받쳐주는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전세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한 50%대 정도 되고 전국은 70%대 정도 되는데 서울이 50%대라는 얘기는 전세 가격 상승보다 최근에 매매 가격 상승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갭이 줄어들게 되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뭐 단합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간에 올랐던 시세가 확정적 시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개포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참 개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매매 가격 상승을 보면 2016년도에 개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개포 2단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면서 고분양가를 냈는데 그게 시장에 먹히면서 개포가 평당 4,200만 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서초든지 뭐 다른 네네. 지역들도 다 급등을 했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 시장이 또다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신고가 행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개포가 또 신고가 행진을 해버리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 오른 가격이 시세가 되면서 결국에는 매매 가격도 고정적인 시세가 확정적인 시세가 되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고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른 또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랐는 매매 가격을 더 견고하게 해주지 않나 싶어서 정부도 너무 이게 2월 되면은 안정이 될 거야 이렇게 낙관론만 펴지지 말고 네네. 좀 더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앞서 한 지금 교수님께서는 뭐 추가 거래 대책은 분석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여쭌 것처럼 예. 차가 나온 순간에 아니 전세 대책이 뭐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까 저도 좀 퀘스천을 찍었어요. 굳이 막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굳이 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전세 대출을 강화하는 거죠. 대출을 막겠다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건 5억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하는 어떤 단지대 형태들은 이제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들이 이제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을. 네. 80%. 근데 그 어떤 전세 대출 금리도 버틸 만한 수준이에요. 월세 사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네. 그러니까 월세 살던 분들이 전세 대출 자금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칠 수 있죠. 부담이 적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당연한 시장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을 뭘 낼까 좀 생각해 보니까 굳이 한다는 게 액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액션. DSR, 전세 대출자 DSR 적용하자. 전세 대출에 대해서. 뭐 이런 아주 어떤 좀 미세한 수준이지 갑자기 전세 그 대책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물건이 많이 있어야죠. 전세 물량이. 근데 답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 사법 던져놓고 물량이 있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 수준으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DSR이나 뭐 아까 말한 뭐 카페 담합 조사하겠다 뭐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전세 대출을 강화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세입자들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그거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아닙니까? 세입자들이 전세값을 높이려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살려고. 집주인이 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세 좋은 대출을 말씀입니다. 받는 왜냐하면 건데 이제 부동산을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세를 얻으려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 대중 보출 소개해 줄게 됩니다. 이게 시장 현황이에요.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소개 많이 합니다. 그런 사실 뭐, 집주인이 대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높여도 됩니다. 이런 아시다시피 식으로 뭐,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저 고덕에 뭐 이번에 신규 단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세입자가 가면 왜 이렇게 올라서 비싸 이러면은 표현을 이런 정도까지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은 남의 돈이 아니라 당신 돈입니다. 신혼부부가 왔어요. 6억, 7억,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대출 받고 신도시 분양받으면 게임 끝난다. 그러니까 전세 그냥 편하게 사시고, 그런 표현에 안 넘어갈 제가 볼 때 신혼부부는 드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억, 4억을 두분 예측했다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6억, 7억이면 너무 부담되는데 6억, 7억의 이자가 2, 30이에요. 그냥 술 한잔 안 먹으면 돼.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공인중개사 분들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알고리즘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빚어지는 실제 거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근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분석을 할 때 실제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가격 상승세를 좀 제동을 거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뭐 1억을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할 때 자기 자본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대출이 가능하면 또 그거를 올려주면서 그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가능한 구조가 되면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이 영향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교수님이 더 저희가 사실 공급을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라도 좀 가격 제어를 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전세 자금이나 뭐 이런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고통을 수반해야만 가격 안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출을 막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최근에 저금리 때문에 다들 월세 안 내는 전세를 선호하고 전세난이 극심하니 월세로 좀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보자. 예를 들면 월세로 낸 현금 지불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높여준다던가 그리고 실제로 월세로 돌리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 법정 저희 전월세 전환율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금리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대안들을 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월세 내는 것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거부감이 워낙 크고 다들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를 월세로 분할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상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 찾기에 지친 분들 또 그리고 뭐 사전 청약 이런 거 기다려도 사실상 당첨
적정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년 정도에 이런 세금 이벤트 때문에 가격이 조금 출렁이게 되면 또 이제 내 집 마련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매매를, 그래서 예. 이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진정책이나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내 집이 필요한 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뭐 1주택자, 무주택자 금융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구조는 좀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전세 시장의 물량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있으면 좋은데 일단 내년 7월에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분들은 본 청약 입주 때까지 계속 그렇죠. 해당 지역에서 예, 거주를 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가 어렵고 내년에 또 특히 올해보다는 입주 물량이 준다는 통계들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수도권이 한 14만 5천 정도 신규 입주를 했는데 내년에 한 2만 호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대부분 서울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의 전세 선호가 극심하고 그 극심한 지역에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면 이 가격 제동 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분들을 정상적인 내 집 마련 구매나 이런 걸로 좀 유도할 수 있는 사다리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택 구매를 무조건 좀 이제 억누르고 있죠. 있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내 집 마련을 좀 풀어주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매랑 전세 수요를 통합적으로 지금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라든지 뭐 구매 능력 규제를 하면 되는데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 패턴을 보면 임대인들,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게 되고 실수요자, 서민들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혜택이 이제 금융적인 혜택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무작정 올려주게 되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집주인 좋아하는 일을 시키게 되고요. 집주인이 또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수급 불일치가 생겼기 때문에 야 매덕 올려줘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부하게 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능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와 전세 시장을 좀 분리할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생각을 해서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면 국가적으로도 취득세도 내게 되고 뭐 내 집 마련도 하게 되고 주거 안정도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고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좀 많이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를 좀 해줘서 이렇게 좀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매매를 꽁꽁 틀어막은 상황에서 전세만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뭐 월세 전환할 때 금융적인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하게 하자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집주인이 많이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뭐 한시적으로 3개월, 6개월 내에 전세 가격을 만료가 되고 3개월, 6개월 내에 많이 올리게 되면 뭐 그걸 규제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냥 전세 시장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매매와 맞물려서 다주택자들 투기꾼은 규제를 해야 되지만 실수요자들은 집을 쉽게 살 수 있고 다주택자들은 또 매물을 내놓아서 이게 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좀 해준다면 전세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저 네, 대책 물어보셨는데 하나 좀 팁이 떠올라가지고 말씀 두 분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이 자본시장이잖아요. 자본 논리가 있으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월세로 놓은 물건을 전세로 돌린다라면 전세난이 조금 해소되겠죠, 100%. 근데 좀 방법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종부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지금 수익이 1년에 몇 조죠? 지금 정부에서 한 1, 2조인가 2, 3조 제가 기억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 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안 받는 수준으로 가고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놓는 분야 안에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라는 이런 류의 정책. 자본 논리니까 주인 입장에서 종부세 감면액이 내가 월세를 받는 것보다 더 이득이야. 그럼 당연히 전세를 놓겠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네, 그러면 그 세제 혜택의 어떤
손실 부분은 누가 지냐? 정부에서 지잖아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지금 뭐 공공기관들 막 흥청망청 돈 쓰는 거 많잖아요. 그거 부서에서 1년에 500조인데 그 3조, 2조 못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라면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조금 뭐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 방편이라고 이런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예요. 뭐냐? 주인들이 내가 이득이 자본 논리 이상 당연히 전세를 나서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득이에요. 매년 종부세 내는 것보다 더 똑같으니까 더 버니까. 그 와중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근데 정부에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감내한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그러면 전세 물건이 월세 물건들이 전세 물건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을 뭐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그렇게 네. 하면 네. 전세 비중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니까요. 다시 네. 집값은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따라 올라가면서 비중이 높아져서 네.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갭 투자 다시 좀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진 분들이 또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못 하게 됐지만 네네네. 개인 자금으로 갭 투자하는 거는 지금 뭐 차단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갭 투자에 대한 기대들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법으로 만들면 되죠. 정부가 이제 종부세를 이제 강화하기로 해서 첫 시행 이제 적용 시기가 교수님 안 내년이다 되겠는데요? 보니까 필수적으로나 이거를 뭐. 감면책을 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있을까? 굉장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나 세법 운영 같은 것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다주택자 같아서 갭 투자가 다시 이 부분은 좀 양성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아마 이 방송을 정부 관계에서 보고 있다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가 핵심 정책인데 네. 이걸 다시 임대인한테 그동안 규제를 하는 대상한테 되돌려준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진정성은 느껴지잖아요. 제가 교수님 어떻게든 말씀에 그렇죠. 전세 시장을 예, 안정시키겠다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근데 공감하는 부분은 부동산한테서 세금을 많이 거두잖아요. 종부세, 양도세. 그 돈에 대해서는 다른 데 쓰지 말고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임대 아파트를 짓든지 어떤 식으로든 좀 보도블록 까는데 좀 쓰지 말고 저는 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나오는 최근에 이제 전세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금 나중에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책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긴 예. 하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조금 낮춰 볼까 약간 월세를 내더라도 이런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전세 뭐. 사실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든 좀 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약간의 현금 비용을 충당하고서라도 이제 반전세나 이런 걸로 보증금을 좀 낮춰놓으면 회수할 때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 트렌드 같은 것들은 조금 파고들어서 월세 전환율이라든가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저금리의 전세를 선호하는 이런 이제 수요 쏠림에도 조금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전세를 조금 낮춰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불안하죠. 나중에 회수까지 고려한다면 뭐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가 방안.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 같은 걸 좀 낮춰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세입자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홍남기 부총리가 네. 내년 1월까지 전셋집을 새로 구하셔야 되니까 반전세? 김규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를 반전세 해봐도 고려해 많이 보시는 올랐으니까요. 것도, 예. 만약에 마포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면 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소장, 김규정 소장이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